이렇게 기막힌 적중률, 영진닷컴 이기적 ADSP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룡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파트 2 데이터 분석 기획으로 넘어가서 또 어떤 주제들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파트 2 같은 경우에도 크게 두 개의 챕터로 나뉘고요. 그 두 개의 챕터 안에서 또다시 두 개의 섹션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의 이획에서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 그 다음에 분석 방법론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보고, 분석 마스터 플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석 거버넌스, 체계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선 파트 1이 조금 데이터 자체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다고 해보면, 파트 2는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체계,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내용이죠. 역시 최근 10개 회차의 어떤 출제 경향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보면은 합계가 딱 맞아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도 분류가 안 되는 좀 특이한 문제들이 좀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새로운 출제자가 출제위원이 오시면 이건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 제외하고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섹션의 첫 번째 세부 주제에서 분석 기획이라든가 분석 주제 유형에서 역시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그다음 분석 과제 발굴에 대한 접근법에서 또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분석 프로세스 방법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관리, 위험, 성과와 관련된 곳에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석 마스터 플랜, 그 다음에 우선순위의 설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분석 거버넌스에서 분석 조직이라든가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분석의 준비도, 성숙도, 그 다음에 지금의 현재 상태, 수준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그 다음에 데이터의 거버넌스 플랫폼 표준화와 관련된 내용들에서도 세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렵습니다. 쉽진 않긴 합니다만 비슷한 문제들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또 책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시면 충분히 많은 문제들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분석 기획, 분석 주제 유형입니다. 교재 48, 49페이지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분석 기획의 정의와 특징 하면서 분석 주제 유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데요. 분석 대상, 주제가 되겠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을 때와 알지 못할 때, 그다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고 네 가지 상황마다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이 이름을 그대로 다 외우셔야 합니다. 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고정해놓은 틀이기 때문에 이 틀을 그대로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분석의 대상을 알고 있을 때 없을 때, 분석의 방법을 알고 있을 때 없을 때, 둘 다 알 때, 둘 다 모를 때는 괜찮고요. 한쪽을 모르는 거 이거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따로 외우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본인이 잘 구분하셔가지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잘 읽어보시고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석 과제 발굴 접근법에서 교재 49페이지고요. 여기에서 목표 시점에 따른 분류 문제가 최근에 좀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거,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혹은 조금 이제 멀리 큰 그림을 그려볼 것이냐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단기적인 거는 당연히 속도, 그 다음에 가능성 탐색 같은 것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보시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 달성, 퀵 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험 문제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컨셉으로 단기적 과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중장기적인 거는 멀리 보는 거잖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린다. 그렇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 정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50페이지와 51페이지에 걸쳐서 그 방법론, 분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얘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원래 가이드에 봐도 그냥 분석 방법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한데요. 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좀 따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쪽의 체계가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뒤늦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 교재를 편찬하시면서 좀 집필하시면서 그런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전통적인 개발의 영역에 있는 방법론들 좀 끌어오신 것 같아요. 폭포수 모델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얘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앱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폭포수는 위에서부터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폭포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직선으로 떨어지게 되죠. 일직선으로 1단계, 스텝 1부터 시작을 해서 스텝 2, 3, 4가 다 정해져 있고 줄줄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실행하는 거. 얘가 1번 폭포수 모델입니다. 나선형 모델은 좀 다른 거죠.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선이 이렇게 용수철 모양이 되는 거죠. 무언가 반복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개선을 하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모델이라고 하는 게 또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죠. 네. 이게 스타트업들이 하는 방식이죠. 먼저 서비스 앱을 하나 만들어서 상황을 보고 시장과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개선 방향을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피드백 이야기가 나오는 거. 네, 프로토타입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얘는 대비를 해보면 굳이 대비를 해보면은 이 폭포수 모델과 좀 대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직선적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는데요. 얘는 나선형 모델이라든가 이 프로토타입 모델과는 대비가 좀 어려운 게 두 가지 방식이 좀 섞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애자일 방법론은 폭포수 모델과 좀 대비되는 형태다. 나선형 모델과 프로토타입 모델 같이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그대로 쭉쭉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무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다거나 하나가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피드백 루프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다음 모델이 나오고 또 이 다음 모델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피드백이 되다가 또 다음 모델이 나오고 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폭포수 모델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KDD와 CRISP-DM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나오는데요. 얘는 이제 분석 방법론입니다. 확실히 이제 분석 방법론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앞서 있는 그 모델들은 분석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가까운 것들이고 여기에 있는 KDD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CRISP-DM 이런 애들은 확실히 분석 방법론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절차를 묻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KDD는 5단계로 구분이 되고 요거의 이름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역시 영어 표현도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 단계를 묻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설명이 있죠. 네, 이 설명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으로 옳은 단계를 고르시오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단계와 그 설명이 잘못 연결되어 것은,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단계와 그 단계 설명을 꼼꼼히 이해하시면 좋고요. 분석도 그렇고 뭐 개발도 그렇고 순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만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처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변환, 데이터를 적절한 형태로 변환하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게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평가하겠다. 합리적인 순서긴 한데 이게 다른 하나가 여기에 툭 들어가게 되면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죠?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와도 얘는 KDD의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기 있는 것은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비슷하게 크리스DM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론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데이터 마이닝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기에 이전에 뭐 2000년대 초반쯤 가면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번 이미 휩쓸고 갔었거든요. 그때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크리스DM이라고 하는 걸 뜯어보면 크로스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프로세스 for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되어 있죠. 크로스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게 막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서나 어떤 산업에서나 산업 영역에서나 다 쓸 수 있는 표준화된 분석 방법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6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각 단계는 다시 일반화 태스크로 구성이 되고 얘가 다시 세분화 태스크로 나눠지게 됩니다.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크게 이렇게 6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책을 보시면 각각의 단계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묻는 문제, 6개의 단계를 묻는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 단계에 대해서 태스크를 묻는 문제, 그렇죠? 이 단계에 속하는 태스크 혹은 특정 단계와 그 태스크가 잘못 연결된 것, 잘 연결된 것 찾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교재 52페이지, 53페이지에 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죠. 마지막으로 분석 방법론 프로세스의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도 최근에 좀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표준화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이 업계에 있는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거나 모두 다 우리가 뭐 합의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 책이 나올 때 이 부분을 집필하신 분께서 보시면 다양한 분석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계, 태스크, 스텝 3수준으로 구성된 계층적 프로세스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예시로서 하나를 이야기를 했죠. 근데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이라고 하는 문제, 실제 문제에서는 얘가 약간 정설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나왔다. 그럼 단계, 태스크, 스텝 3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이렇게 3수준으로 구성된 계층적 프로세스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게 그냥 올바른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여기도 예시란 말이죠. 5단계 분석 방법론을 참고할 수 있다 인데요. 얘도 정설로 잡힌 거죠. 그래서 문제가 출제될 때는 이 분석 기획,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분석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시스템 구현, 그다음에 평가 및 전개 혹은 배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디플로이라고 하는 게 전개나 배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배포까지 포함해서 이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묻거나 혹은 특정 단계에서의 세부 태스크들 있죠. 이 태스크들을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매번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 5단계만 외우시지 말고 그 밑에 있는 조금 복잡한 내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석 방법론과 프로세스로 넘어가서요. 교재 56페이지입니다. 분석 과제 발굴에서 이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한글로는 하향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탑다운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집니다. 회사를 생각을 해보면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장님이 계신 거예요. 대표님이 계신 거예요.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누가 있습니까? 실무자가 있습니다. 분석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자라고 주제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위에서 사장님이 뭘 먼저 하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자. 지금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게 문제네.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데이터 분석의 주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데이터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면 되고 그러니까 솔루션 같은 것들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주제가 설정이 되어야 되고 설정이 되어 있고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하단 말이죠. 얘는
아까서 보면 우리 폭포수 모델과 어떤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향식 접근 방식은 폭포수의 느낌이다. 폭포수 모델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포수 모델, 뭔가 정리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서 실행만 되면 되는 문제입니다. 반대의 것이 있겠죠. 상향식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데요. 똑같이 설명하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향식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향식 접근 방식은 그런 것들이 있다. 반대의 방향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밑에서부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문제가 정확하게 뭘 해야 될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탐색 같은 것들, 실무자 인터뷰 같은 거 통해서 뭐 문제 같은 거 정의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좀 자주 출제되고 있는 주제, 분석 과제 발굴의 하향식 접근 방식, 상향식 접근 방식의 비교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프로젝트 관리 위험 성과 키워드에서요. 교재 58, 59페이지에 있는 프로젝트 관리 방안인데요. 내용이 엄청 많죠. 여기서는 매번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 걸러 하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수가 있으면 이번 횟수에 나왔으면 다음번엔 안 나오고, 다음에 나오면은 다음에 안 나왔으면 이번엔 나오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영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얘는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 영역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을 묻지는 않는단 말이죠. 뒤쪽에 있는 설명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이거에 해당하는 영역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있는 지문에 나올 이런 설명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사실 4개 중에서 1번, 2번, 4번, 4번 사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마스터 플랜 우선순위이고요. 원래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교재 64페이지에 있는 다이어그램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 고려 요소 있죠. 전략적 중요도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성과와 ROI, 돈 이야기죠. 실행의 용이성, 이 세 가지가 우선순위 고려 요소에 들어간다입니다. 어떤 걸 먼저 분석을 할 때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를 물어봤을 때 이 세 가지를 따지더라. 얼만큼 중요한가, 얼만큼 돈, 성과가 나올 수 있는가, 얼만큼 쉬운가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적용 범위라든가 방식을 고려를 할 때는 이거 얼마나 우리 업무에 붙을 수 있는지, 분석 데이터 같은 것들이 얼만큼 또 가까이 있는지, 얼마나 복잡한 기술 같은 것들, 기술을 얼만큼 더 심화를 시킬 것인지, 얼만큼 고도화된 기술을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겠죠. 뒤쪽에 있는 문제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만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 이유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65페이지, 66페이지 걸쳐서 수행과제 도출과 우선순위 평가 쪽에서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가보면 분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는 이 세 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행 과제입니다. 과제. 수행 과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과제에 대해서 도출하거나 우선순위를 평가를 할 때는 요 표를 또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 기술의 용이성, 투자의 용이성, 아까 앞에도 보면 용이성이 있었죠. 시급성, 얼마나 급하냐, 전략적으로 필요하냐, 앞쪽에 있는 내용과 좀 겹칠 수 있고 비슷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결 짓지 마시고 파편화되어 있는 지식이잖아요. 따로따로 떼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중요도 안에서 전략적으로 얼만큼 필요한가, 그리고 얼만큼 급한가가 중요할 수 있고요. 그럼 실행의 용이성 부분에서도 투자라든가 기술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입니다. 이게 회차가 거듭할수록 아무래도 출제하시는 분들도 기출 문제를 의식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문제를 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도 초기에는 이 4개 항목을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보면
최근에 요 뒤쪽에 있는 설명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큰 글자들 당연히 외우시는데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이 작은 글씨들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아직 파트 3 가지도 않았잖아요. 다 외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면 시급성과 그리고 난이도 기준의 우선순위 선정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쪽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 크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시급성이 있긴 한데요. 앞쪽에 보시면 난이도가 있나요? 여기 기술 용이성이 약간 뭐 난이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난이도와는 이야기가 없죠. 얘도 따로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고 하는 건 얼만큼 급하냐 이고요. 얘는 이제 시급하냐, 지금 해야 되냐, 나중에 해도 되냐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지금 급한 거이고요. 미래로 가 있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해도 되는 거, 미뤄도 되는 거예요. 난이도를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애가 쉬운 거, 위로 가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3번인 거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쉬운 거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이런 거가 되겠죠. 그렇죠? 당장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밥 먹는 거 쉬운 일이잖아요. 해 먹는 거 아니고 배달시킨다라고 해보면. 그렇죠? 근데 뭐 ADSP 시험 공부를 한다. 어렵죠.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내일 해도 되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끄트머리에 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기준으로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빨리 밥 먹고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급성과 난이도 잘 따져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과 제일 나중에 해야 될 것은 명확한데요. 사실 그 사이에 뭐가 먼저냐가 좀 애매합니다. 1번에 있는 애, 4번에 있는 애 중에서 이 둘 중에서는 뭐가 더 급한 거냐는 지금 이 표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요. 얘는 추가적인 뭐 논의, 다른 요소까지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함께 묶어서 설명하는 문제는 오류가 될 수 있으니까, 문항 자체에 오류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출제되지 않고요. 요렇게 세 개가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세 개가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셋 중에서는 어떤 게 더 급한지, 어떤 게 제일 먼저고 나중인지는 따지는 거는 그게 어렵지는 않겠죠. 네. 교재 69페이지에 있는 분석 조직 거버넌스 운영 이야기고요. 여기서 가끔 출제되는 문제가 이 거버넌스 체계에서 구성 요소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워낙 좋은 말들이고 워낙 다 그럴듯한 거라서 여기다가 특이한 것들 하나 껴 넣어서 그럴듯한 오답을 껴 넣어서 다음 중 분석 거버넌스 체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묻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게 들어왔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잘 발라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재 70페이지, 71페이지 걸쳐서 분석의 준비도와 분석의 성숙도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거 다음 페이지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그 분석의 준비도와 성숙도를 기준으로 준비도가 잘 안 되어 있을 때, 그다음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분석에 대한 성숙도가 낮을 때가 있고 높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또 4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또 어떤 이름들이 붙어 있고 그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붙어 있는데요. 얘도 역시 뭐 우리 업계에서 우리 학계에서 이게 뭐 거의 뭐 정설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쓰신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 이 단어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성숙도가 낮고 준비도가 낮을 때 뭐 준비형, 그렇죠? 2개가 다 높을 때 뭐 확산형, 확산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요거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쉬운 문제가 먼저 나온 거고요.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분석 준비도가 있고 분석 성숙도가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분석 준비도에 6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많죠? 네.
그리고 항목별로 세부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이제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꼼꼼함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세부 내용들 있죠?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석 업무에 대한 파악, 분석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는가 하니까요. 인력 및 조직이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는가, 분석 기법 같은 것들, 어떤 분석 방법론을 쓸지, 데이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화 같은 것들, 중요하죠. 기업 문화 같은 것들이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지 중요할 거고요. 또 인프라 같은 것들, 어떻게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5개들은 좀 명확한 편입니다. 인력이라든가 뭐 방법론, 데이터, 조직 문화, 인프라 괜찮고요. 이 분석 업무 파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느끼기가 좀 쉽거든요. 분석 업무 파악도 우리 준비도 평가의 항목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은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노력과 상황에 따라서 꼼꼼히 볼지 아니면 위에 있는 큰 그림만 보고 갈지를 각자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면 분석 성숙도에 대한 또 평가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CMMI라고 하는 모델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는 얘는 항목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3가지 부문에 대해서 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쉬운 문제, 여기서 출제되는 쉬운 문제는 4가지 단계를 묻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 이 4개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조합하는 거예요. 이 부문과 단계를 조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특정한 부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해보면 뭐 비즈니스 부문, 조직 역량 부분, IT 부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상한 거 하나 섞어서 나올 수 있겠죠? 쉬운 문제가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무언가를 하나를 던져 놓고 얘가 어떤 부문에 속하는 것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무언가를 하나를 던져 놓고 얘가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 난이도 상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중에서 7개 말고요. 10개 중에서 그 3개에 속하는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조합들이 가능하죠. 단계 조합도 있고 부문 조합도 있어서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이 기가 막히게 잘 외우신다 하시면 진짜 다 외우시면 거의 한 문제 정도는 딱 항상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외우는 게 자신이 없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단계의 이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문, 3가지 부문의 이름 정도는 꼭 암기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파트 2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데이터 거버넌스 플랫폼 표준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3요소 하면서 원칙과 조직과 프로세스가 또 나오죠. 그렇죠? 여기 또 나머지 하나를 껴넣기가 참 좋은 상황이죠. 거버넌스 체계 이야기가 나오면서 4가지 세부 체계 이야기가 나오고요. 얘도 사지선다니까 딱 4개니까요. 1, 2, 3, 4로 표현하기가 참 좋겠죠. 그래서 요 틀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고요. 데이터 조직과 인력 방안에 대해서 교재에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 구조는 부서별로는 뭐 데이터 분석하는 뭐 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부서별로는 없고 한 부서에 별도의 부서에 다 모여 있는 구조, 집중 구조예요. 기능 구조는 분석을 일종의 기능으로 보니까 각각의 부서마다 사람들을 붙여 놓은 거예요. 그렇죠? 분산 구조가 좀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 얘는 집중 구조에 대비되는 느낌인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흩어져 있다인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부서가 있습니다. 요렇게 조직은 있어요. 근데 그 조직이 이렇게 별도의 어떤 조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흩어져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묶음으로 예를 들면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그렇죠? 같이 뭔가 협업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형태를 분산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구조와 분산 구조 대비 혹은 집중 구조와 기능 구조의 대비는 좀 쉬운 편이고요. 이 기능과 분산의 대비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이 분산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와닿진 않을 수 있으니까 얘도 세 가지 구조 어떤 느낌인지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파트 2에 대해서도 같이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같이 살펴본 건 다 이론 이야기인 거죠. 이 이론을 바탕으로 출제가 되다 보면은 좀 뻔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레퍼토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예상 문제들, 기출 문제들 잘 정리되어 있죠.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정답도 잘 한번 맞춰보시고 혹시라도 틀린 문제가 있으면 해설 같은 것들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